내 돈 훔쳐갔지? 내 금반지 어디 갔어? 당장 내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둑으로 몰린 기분. 억울하고 황당하고 화가 나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혹은 돈이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다툼이 잦아지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죠. 어르신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가족은 지쳐갑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영구입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서 요양원과 양로원을 18년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의 평안한 노후와 가족들의 행복한 돌봄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요양원에 입소하셨던 78세 김경숙 어르신의 며느님 얘기로 시작할게요. 어머니, 제가 안 훔쳤어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며느님은 그날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팔순을 넘기신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깜빡하셨겠거니 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장 봐오신 검은 봉지 냉장고에 넣어두셨잖아요.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면 아유 내가 정신이 없네 하시며 웃어넘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깊어지면서 웃음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의심이 들어찼습니다. 내 금반지 내가 가져갔지? 당장 내놔. 그게 어떤 반지인데 내가 감히 손을 대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을 헤집고 옷장을 뒤엎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며느님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 반지에 손을 대겠어요? 저번에 닦아서 서랍 안에 넣어두시는 거 제가 봤잖아요. 하지만 이런 논리적인 설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내가 내 서랍 위치까지 다 알고 있었구나 하며 더 무섭게 몰아세우셨습니다. 이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도둑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이자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어줘야 할 부모님이 내가 평생을 다해 모신 분이 나를 범죄자 취급할 때 그 배신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뇌 속에서는 지금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지면과 같습니다. 내가 어제 무엇을 했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아는 것 자체가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죠. 하지만 치매는 이 단단한 지면을 여기저기 파헤쳐 놓습니다. 기억의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금반지를 어딘가에 두었는데 그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같은 일반인은 내가 어디 뒀지 하며 나 자신을 의심하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쉬운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가져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누군가는 당연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밥을 해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곁을 지키는 사람. 역설적이게도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 가장 나쁜 도둑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며느님은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한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싶어 밤새 눈물을 흘리셨죠. 남편에게 말해봐도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러니 내가 참아라 하는 뻔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무작정 참다 보면 보호자의 마음에는 피멍이 들고 결국 돌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르신이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를 때 우리가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행위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진실을 눈앞에서 부정당하는 꼴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은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되고 망상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이 2단계에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어머니, 통장 여기 있잖아요. 제가 안 가져갔다고 몇 번을 말해요. 보세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증거를 들이밀면 어르신이야. 그렇구나, 미안하다 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속이려고 어디 숨겨놨다가 이제야 꺼내는구나 하시며 의심의 고리를 더 단단히 조입니다. 뇌의 논리 회로가 망가진 분에게 논리로 이기려 드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반복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18년 동안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도둑망상은 돈이나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어르신은 지금 반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공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 막막함이 도둑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적어도 누군가 훔쳐갔다고 믿는 편이 내가 치매에 걸려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부모님과 싸우게 됩니다. 며느님은 상담 끝에 제 제안대로 대화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같이 소리를 질렀다면 이제는 어르신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입이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안 훔쳤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어머니 마음을 공감해 주나 싶어 화가 치밀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대로는 가족 모두가 파멸할 것 같다는 절박함에 며느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시작된 어머니의 호통. 내가 내 비단치마 가져갔지? 그거 우리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내가 왜 가져가? 평소 같으면 어머니, 그 치마는 10년 전 이사 올 때 버리셨잖아요 라고 했겠지만 며느님은 이번에 다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소중한 치마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속상하세요. 제가 어머니 마음 다 알아요. 그 치마 진짜 예뻤는데 저도 기억나요.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어머니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함을 치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님이 자기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대응의 핵심입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실제하는지 이미 사라졌는지도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르신이 느끼는 상실감과 당혹감을 누군가 알아주느냐 아니냐가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엄청난 인내와 연기력이 필요하니까요. 며느님은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속상하시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이 문장들을 입술이 부르트도록 읊조리며 감정을 억누르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치매 돌봄은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략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병을 이길 수는 없지만 병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는 배울 수 있습니다. 도둑으로 몰리는 그 끔찍한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사랑했던 부모님을 가장 증오하며 마지막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며느님의 눈물 섞인 사연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어떤 집은 웃으며 이 고비를 넘기고 어떤 집은 평생의 원수가 되어 갈라지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이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며느님의 변화된 대응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방을 뒤엎던 시어머니의 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어머니는 다시 며느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통장이었습니다. 내 연금 통장 내가 가져갔지? 그거 없으면 나 이제 어떻게 사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애처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님은 가슴이 아려왔지만 이번에도 연습한 대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 안 보여서 많이 불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갈 거니까 통장 잠시 없어도 아무 일 안 생겨요. 이 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며느님이 통장의 행방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면 같이 온 집안을 뒤지며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과의 대처에서 함께 찾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찾다가 물건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나오지 않을 경우 어르신은 내가 숨겨놓고 안 보여주는구나 하며 더 큰 의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물건 그 자체보다 어르신의 존재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통장이 없어도 어머니는 안전하다는 사실, 내가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도둑망상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도둑망상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것이 가족 간의 신뢰를 뿌리부터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며느님은 시어머니가 자기를 도둑으로 몰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아이들 키우고 어머니 병수발하며 보낸 세월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나를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믿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의심을 하실 수 있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배신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뇌세포가 하나둘씩 사멸해가며 그 빈자리를 공포가 채우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르신은 지금 며느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보면 치매 어르신의 뇌는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고장이 나니 본능적인 두려움이 여과 없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내가 물건을 둔 곳이 기억나지 않을 때 우리 뇌는 논리적으로 추론하지만 어르신의 뇌는 즉각적으로 공격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다. 그래야만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니까요. 이것은 일종의 생존 본능입니다. 이 비극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어르신의 호통 소리가 조금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며느님도 고비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쳐간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셨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이웃이 며느님을 위로한답시고 던진 한마디에 며느님은 길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니,
사람 사는 게 이게 뭔가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남편은 그저 어머니가 아파서 그러니 참으라고만 하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날 며느님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다 잠든 시어머니의 깡마른 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닳고 다른 그 발을 보며 며느님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분도 오죽 답답할까? 평생 당당하게 살아오신 분이 자기 기억하나. 지키지 못해 저렇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으니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까. 며느님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기술을 더 배웠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화제 전환술입니다. 도둑망상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면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으로 화제를 돌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반지 찾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제가 시장에서 어머니 제일 좋아하시는 홍시 사왔거든요. 이거 같이 하나 먹고 다시 찾아볼까요? 이 사소한 제안이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뇌의 회로가 망상에 고착되기 전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죠. 홍시를 드시면서 어르신은 잠시 반지의 존재를 잊으십니다. 그러다 홍시 맛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전 친정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 이야기를 꺼내시면 망상의 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10분 뒤에 다시 반지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의 평화가 보호자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구멍을 조금씩 넓혀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승리를 쌓아가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저는 며느님께 이런 제안도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들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똑같은 물건을 하나 더 준비해두는 방법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자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지갑이 있다면 똑같은 모양의 지갑에 소액의 현금을 넣어 보관해 두었다가 어르신이 화를 내실 때 슬쩍 건네드리는 것이죠. 어머니, 여기 소파 틈에 있었네요. 제가 찾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은 금방 안심하며 웃음을 되찾으십니다. 물론 이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에게는 사실보다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속여가며 모시는 게 정말 효도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을 분노와 의심 속에 방치하는 것보다 따뜻한 거짓말로 마음을 달래드리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나은 돌봄입니다. 어르신의 세계는 이미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 세계의 규칙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 규칙에 맞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입니다. 며느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속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신 거죠. 이 과정에서 남편의 역할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참아라 한마디로 방관하던 남편이 드디어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님이 상담받은 내용을 남편과 공유하고 함께 연습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면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어머니 서랍 정리하다가 어디 둔 거 본 것 같은데 내일 퇴근하고 같이 찾아봐요. 이렇게 아들이 아내의 편을 들어주면 어르신의 의심은 갈 곳을 잃고 약해집니다. 고립되었던 며느님이 아군을 얻는 순간 도둑망상이라는 괴물은 힘을 잃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백세영구가 만난 이 사연 속의 가족은 이제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가끔 엉뚱한 물건을 찾으며
며느리를 째려보시기도 하지만 며느님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저러시는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시니까요. 어르신의 불안을 담아낼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 된 며느님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또 다른 복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도둑망상이 지나가고 나면 찾아오는 환각과 배회, 그리고 더 깊은 인지 저하의 늪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던 집안에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어머니의 의심이 물건을 넘어 사람의 존재 자체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습니다. 도둑망상이 한창일 때는 그저 내 물건을 가져갔지라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탔지라는 식의 피해망상으로 번져갔습니다. 며느님은 정성껏 끓인 죽을 내밀었다가 어머니가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모습을 보며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다 뺏으려고 나를 굶겨 죽이려는구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예전의 온화함은 온데간데였고 짐승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며느님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건이야 찾아주는 신용이라도 하겠지만 먹는 것까지 거부하며 자신을 살인자 취급하는 상황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망상은 도둑망상의 심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의 손상이 인지 기능을 넘어 감정 조절 장치까지 완전히 망가뜨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어르신에게 세상은 단순히 불편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해치려는 적들로 가득 찬 공포의 전쟁터가 됩니다. 식사 거부는 그 공포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며느님은 일주일 동안 식사를 거부하며 비쩍 말라가는 시어머니를 보며 피가 마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먹이려 하면 소리를 지르며 손톱으로 핥히어대니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은 바로 함께 먹기입니다. 며느님은 제가 제안한 대로 어머니의 죽을 먼저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간 봤는데 오늘 정말 맛있게 됐어요. 저랑 같이 먹어요. 독이 없다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 눈앞에서 직접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공포에 질린 뇌를 안심시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며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자 어머니는 그제야 경계의 눈빛을 조금 거두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사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일은 이토록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통했던 방법이 오늘 통하지 않고 아침에 웃으시던 분이 저녁에는 칼을 휘두를 듯 돌변하기도 합니다. 보호자는 이 변화무쌍한 감정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배를 저어가야 하는 선장과도 같습니다. 며느님은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24시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보호자의 소진. 이것은 치매 돌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도둑망상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어르신을 모시다 보면 보호자는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과 화병에 걸리게 됩니다. 며느님 역시 심각한 수면 장애와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밖에서 웃음소리만 들려도 어머니가 나를 욕하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호자가 무너지면 어르신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님께 강제로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유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주간보호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나가느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결국 한계를 느낀 며느님은 잠시 집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님이 집을 비우고 남편이나 간병인이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어머니의 망상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며느님이 돌봄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에 생기는 감정의 전이 때문입니다. 며느님이 불안해하고 긴장하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어르신에게 전달되어 망상을 부추기게 됩니다. 반면 감정적 끈이 덜한 제3자가 사무적으로 혹은 담담하게 대하면 어르신의 뇌는 오히려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며느님은 집 밖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꽉 쥐고 있으려 했구나.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숨막히게 했구나. 돌봄의 거리두기. 이것은 도둑망상을 다루는 또 다른 핵심 전략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화살을 혼자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며느님은 이제 주 3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며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어머니가 다시 도둑이라며 소리를 질러도 예전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오늘 또 불안하시구나. 내가 오늘 더 많이 안아드려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죠. 보호자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니 어르신의 의심이라는 돌멩이가 던져져도 파동이 금방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둑망상은 때때로 더 기괴한 형태로 진화하기도 합니다. 물건이 없어졌다는 단계를 넘어 누군가 밤마다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감시한다는 환시나 환청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허공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내 옷장 뒤에 숨은 놈 당장 안 나오느냐. 며느님은 밤잠을 설치며 어머니의 방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제발 잠 좀 자요.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그 유령 같은 존재들이 실제하는 공포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로 어르신의 환각을 무시하거나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라는 식의 접근은 어르신을 더 큰 광기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저는 며느님께 환경을 바꿔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르신의 방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조명을 밝게 조절하고 거울처럼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게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인지 능력이 낮아져 그림자를 사람으로 오해하거나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낯선 침입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 구조를 단순하게 바꾸고 커튼을 밝은 색으로 교체하자 밤마다 소리를 지르던 어머니의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도둑망상의 원인이 뇌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자극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상담을 이어가며 며느님은 한 가지 더 소중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의심 뒤에 숨겨진 욕구를 읽어내는 법입니다. 내 돈 내놔라는 말은 사실 나를 좀 봐달라는 관심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기억력이 사라지고 대화가 힘들어지니 어르신이 주변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화를 내고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님은 이제 어머니가 의심을 시작하면 화를 내기보다 먼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춥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신기하게도 따뜻한 체온이 전달되면 어르신의 뾰족했던 신경이 눈 녹듯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스킨십은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제가 만난 이 며느님은 이제 도둑망상이라는 거친 파도를 타는 법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비록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가끔은 큰 파도가 덮쳐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배가 뒤집힐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응원과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긴 여정에는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더 떨어져 자식조차 몰라보게 되는 그 슬픈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별을 준비해야 할까요? 며느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돌봄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기억은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처럼 듬성듬성 빈자리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도둑망상은 일상의 배경음악처럼 늘 곁에 머무는 지독한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며느님은 이제 웬만한 의심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치매라는 병은 늘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상처를 내곤 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품인 시계를 찾으며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손을 대느냐며,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온 불려우라며 쏟아내는 폭언은 그동안 쌓아온 며느님의 인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인격적으로 철저히 부정당했다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치매 돌봄의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어르신의 망상이 신체적 공격성이나 언어 폭력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도둑으로 몰리는 것도 억울한데 폭력까지 감내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며느님은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대신 거실 한복판에 앉아 밤새도록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수모를 겪고 있나? 이 고통의 끝은 어디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참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폭력이 동반된 도둑망상은 뇌의 전두엽 조절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신호이며 이때는 의학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며느님께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약물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많은 가족이 정신과 약을 먹이면 부모님이 바보가 된다거나 잠만 잔다는 편견 때문에 약 복용을 꺼립니다. 하지만 적절한 약물 처방은 어르신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을 잡아주어 망상으로 인한 극심한 불안과 공격성을 완화해 줍니다. 약은 어르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공포라는 지옥에서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며느님은 고민 끝에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 일주일 정도 지나자 시어머니의 날카롭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언의 횟수가 줄어들고 잠을 청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비로소 가족들도 거칠었던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며느님이 배운 또 하나의 지혜는 기록의 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꼼꼼하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 일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주로 해질 무렵, 즉 일몰증후군이 나타나는 시간에 의심이 심해졌고 배가 고프거나 몸이 피곤할 때 망상이 폭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패턴을 알고 나니 대응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 집안의 조명을 미리 밝게 켜두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작은 간식을 자주 챙겨드려 예민해진 신경을 달래드렸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치매 돌봄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통해 발견한 가장 아픈 진실은 어머니의 도둑망상이 심해지는 날은 다름 아닌 자식들이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인 날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은 떨어져도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는 초감각적인 안테나는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며느님이 피곤해서 말대꾸를 짧게 하거나 손길이 거칠어지면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그 위협을 도둑이라는 가상의 공격으로 치환해 표출했던 것입니다. 결국 도둑망상은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봐달라는,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노년의 외로운 절규였던 셈입니다. 며느님은 기록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거울처럼 비춰보게 되었고, 그것은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함께 사는 집안에는 늘 긴장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며느님은 이 팽팽한 끈을 늦추기 위해 유머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내 보석함 훔쳤지 하고 소리를 지르면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그거 훔쳐서 벌써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다 사 먹어버렸어요.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아까 도넛 사왔는데 그거 드시면 제가 내일 보석함보다 더 예쁜 거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농담처럼 상황을 받아넘기자 어머니도 허터허 웃으며 화를 가라앉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유머는 경직된 상황을 유연하게 만드는 최고의 윤활유입니다. 물론 어르신의 화가 너무 가파를 때는 조심해야 하지만 적절한 농담은 망상의 날카로운 끝을 둥글게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며느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르신의 의심을 절대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은 나라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치매라는 괴물이 내뱉는 헛소리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걸었습니다. 저 입술이 뱉는 독설은 어머니의 진심이 아니다. 병이 하는 말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문신처럼 새기자 비로소 시어머니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분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보호자는 결국 자존감이 바닥나고 어르신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며느님은 상담실에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불쌍해 보여요. 저 독한 말들이 다 본인 무서워서 하는 소리였다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도둑망상이 반복되는 세월 속에서 며느님은 돌봄 전문가가 다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동네 다른 치매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줄 만큼 여유가 생겼죠.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항상 같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치매 어르신의 뇌는 이미 논리의 성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무너진 성벽 위에 대고 왜 성벽을 지키지 못했느냐고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무너진 그 자리에 따뜻한 위로의 꽃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위대한 일입니다. 며느님은 이제 어머니의 의심을 곡해하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읽어내는 현명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평탄한 길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둑망상을 지혜롭게 넘기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 즉 인지 저하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며느님을 보며
너 누구니 하고 묻는 시어머니의 낯선 눈빛 앞에서 며느님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나를 도둑으로 몰던 그때가 오히려 좋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타인이 되어버린 부모님을 마주하는 고통은 또 다른 차원의 시련이었습니다. 며느님은 이제 돌봄의 마지막 장을 준비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본 이 가족의 여정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둑망상으로 시작해 폭언과 폭력 그리고 약물 치료와 환경 변화를 거쳐 도달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며느님은 여전히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도둑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밥 주는 사람, 손 잡아주는 친절한 사람 정도로 기억할 뿐입니다. 하지만 며느님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를 아니까요. 이 숭고한 고백 뒤에 숨겨진 돌봄의 최종 목적지와 우리가 결국 맞이하게 될 이별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한 줌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갔을 무렵 집안을 들썩이게 했던 도둑망상의 폭풍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도둑이라 소리치지도 보석함을 내놓으라며 옷장을 뒤엎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텅 빈 눈동자와 고요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님은 어느 날 오후 햇살이 잘 드는 거실에서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들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를 도둑으로 몰며 치열하게 싸우던 그 순간들이 어쩌면 어머니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을 인지하고 있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삶의 의지였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치매의 끝은 망각이라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지켜본 끝은 망각이 아니라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며느님은 이제 시어머니를 부모님으로 모시는 것을 넘어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듯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망상이 심했을 때는 억울함에 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짓는 희미한 미소 한 번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평온을 느낍니다. 며느님은 상담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어머니가 도둑이라고 하실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건 어머니의 아픔이 제게 전달되는 과정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아픔을 받아낼 만큼 큰 그릇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어요. 이제 가족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도둑망상을 지혜롭게 넘기며 집에서 모셔온 지 수년, 이제 시어머니는 스스로 식사를 하시거나 거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와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에서의 돌봄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며느님과 남편은 요양원이라는 선택지를 앞에 두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부모님을 버리는 불효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더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남은 자식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요. 며느님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던 날 어머니의 짐 가방 속에 예전에 그 금반지와 비단 치마를 조심스레 챙겨 넣었습니다. 요양원으로 오신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님이 매일같이 찾아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 어머니는 비록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해도 그 따뜻한 기운에 안심하며 잠이 드셨습니다. 도둑망상이 한창일 때 맺혔던 응어리들은 면회 시간의 짧은 포옹 속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치매 돌봄의 완성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시는 분의 뒷모습이 비참하지 않게,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이 남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며느님은 이제 더 이상 억울한 도둑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 구간을 가장 가까이서 동행한 가장 고결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준비하지만 치매 부모님과의 이별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진행되는 이별입니다. 도둑망상은 그 긴 이별의 서막이었을 뿐입니다. 며느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며느리에게 써두었던 편지였습니다. 내 고마운 며느리야, 내가 혹시 나중에 정신줄을 놓아 너를 힘들게 하더라도 너무 서러워 마라. 그건 내 본심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만은 꼭 기억해다오. 며느님은 그 편지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의 본심은 의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망상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진짜 얼굴은 감사였다는 것을 비로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백세영군은 오늘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의 도둑망상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들고 계신가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 밤마다 울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디 기억하십시오. 어르신이 뱉는 그 독한 말들은 사실 당신을 사랑했기에 생긴 상처의 파편들입니다. 그 파편에 찔려 함께 쓰러지지 마세요. 당신은 도둑이 아니라 부모님의 무너진 세계를 끝까지 지켜주고 있는 최후의 수호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당당한 자부심일 것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당신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도둑망상 대처법과 며느님의 사연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백세영군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돌봄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과학적인 지혜를 모아 늘 곁에 있겠습니다. 어르신의 의심이 이해로 바뀌고 가족의 눈물이 미소로 변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노후가 당신의 희생이 아닌 지혜로운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며느님은 빙그레 웃습니다. 어머니, 이제 거기서는 물건 잃어버릴 걱정 없이 편히 쉬고 계시죠? 저 도둑 아니라고 믿어주시는 거죠? 그 질문에 하늘의 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같습니다. 치매라는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가족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사랑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 근육으로 우리는 남은 생을 더 깊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르신의 곁을 지키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백세영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 긴 여정의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힘이,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준비할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도둑망상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예의와 사랑입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돌봄 가족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힘들 때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쉬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분은 우리를 이미 용서했고 또 깊이 감사하고 있을 테니까요. 백세영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